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한국인들 흔히 보시죠? 우리에겐 흔한 이 모습이 충격이라며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인들 생존력이 어디까지냐며 놀라워하고 있는데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코트니입니다.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로 여행지에서의 에피소드를 SNS에 올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 부부의 특별했던 아시아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남편 데이브와 저는 결혼 5년 차인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한참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각별한 노력을 다 해봤지만 별 수 없어 둘이서 열심히 즐기자는 모토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때부터 SNS 활동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정말 잘 맞는 편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면 남편은 항상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하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처음으로 정말 큰 다툼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최근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고 남편 데이브는 중국 고전인 삼국지의 열렬한 팬이에요. 제가 본 한국 드라마들은 마치 동화 같은 로맨스부터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까지 다양했는데 특히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남편의 삼국지 사랑은 정말 특별하죠. 고등학교 시절 중국인 친구 마이클의 집에서 우연히 영어로 번역된 삼국지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삼국지를 다시 읽어요. 처음에는 저도 뭐 이런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죠. 하지만 남편은 삼국지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고 늘 강조하더라고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책에는 인간의 모든 면모가 담겨 있다고 해요. 조조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냉혹하지만 효율적인 리더십, 유비의 따뜻한 포용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관우의 의리와 용맹함, 제갈량의 뛰어난 지혜와 전략, 조자룡의 변함없는 충성심까지죠. 남편은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마치 오래된 친구 얘기하듯 술술 풀어내요. 저는 그런 남편과는 정반대로 K드라마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바로 박서준이랍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이태원 클라스를 보게 됐는데 정말 그 드라마에 빠져들고 말았죠. 전과자 출신인 주인공이 이태원에서 술집을 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는데 매 회마다 기승전결이 확실한 에피소드가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드라마를 좀 더 찾아보면서 원작이 웹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웹툰 문화는 정말 신기했죠. 처음엔 한국이 드라마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웹툰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있고 그 완성도가 높아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놀라웠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박서준 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의 다른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죠. 심지어 윤스테이나 윤식당 같은 예능까지 다 찾아봤다니까요. 드라마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식당 일을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옷도 잘 입고 여자친구한테 다정하고 로맨틱한데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호주 남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호주 남자들의 패션 센스는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들이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주 남자들은 그냥 편한 게 최고라며 반바지에 티셔츠, 아니면 작업복 스타일만 고집하죠. 남편한테 한국 남자 스타일로 좀 입어보라고 했더니 그게 뭐가 편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이태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드라마 속 단반포차처럼 예쁜 가게들도 보고 싶었고 저기서 찍은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남편도 삼국지의 배경이 된 중국 유적들을 꼭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휴가 때 한국과 중국을 모두 여행하기로 했답니다. 사실 두 나라를 모두 가려니 좀 빡빡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이뤄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번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참 남은 여행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중국 여행은
정말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았답니다. 한국 비자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2주 정도만 일찍 신청하면 금방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문 등록도 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길어서 최소 2달 전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마터면 중국 비자를 못 받아서 여행이 무산될 뻔했답니다. 요즘은 호주와 중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비자 발급받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많았는데 특히 재직 증명서나 은행장 고증명서 같은 것들을 모두 공증받아서 제출해야 했죠. 게다가 중국 여행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쓰는 특별한 어플들도 다운받아야 했답니다.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앱들이 필수였는데 이것들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드는 것도 꽤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어플 설치가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 저희 부부는 미리미리 준비했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준비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이런 과정조차도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10일간의 중국과 한국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삼국지의 나라에 간다고 잔뜩 들떠 있었죠. 비행기에서도 삼국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곧 이태원 거리를 직접 걸어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거리들을 실제로 걷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트 청소가 덜 된 건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시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고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냄새였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데이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마스크를 써야만 했죠. 불편하긴 했지만 그나마 냄새가 좀 가려졌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이후라 마스크를 쓰는 게 그리 어색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온 데이브가 표정이 안 좋더니 드디어 냄새의 원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뒤로 앉은 중국 승객들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는 거죠. 확인해보니 정말 그 승객들이 맨발로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발을 의자 위로 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비행기에서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답니다. 발냄새라는 걸 알고 나니 속이 더 안 좋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소파에 앉아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었죠. 승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승무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중국 승객들의 경우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 싶었죠. 승무원은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무원이 신발을 신어달라고 부탁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자기 돈 내고 타는 비행기인데 왜 안 되냐며 고성이 오갔어요. 더 놀라운 건 뒤에 앉은 승객도 같은 편을 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항의를 시작한 게 정말 이상했어요. 두 사람은 불편하면 우리가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 사무장까지 나서야 했어요. 신발을 신어달라는 간단한 요청에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사무장님은 그들을 진정시키느라 30분이나 걸렸죠. 그동안 비행기 안은 온통 그들의 말다툼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결국 사무장님이 그들에게 약간의 기내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겨우 진정됐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발을 신지 않았고 저희는 그 불쾌한 냄새를 참으며 비행을 해야 했죠. 이제 막 시작된 여행인데 벌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앞으로가 걱정됐어요.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30분 동안은 그나마 냄새가 좀 잠잠해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여전히 당당하게 맨발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황당했죠. 역한 냄새 때문에 기내식은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간신히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시장통 같았죠. 중국어 특유의 억양이 워낙 세고 빨라서 귀가 아플 정도였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한데 이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으니
빨리 공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줄에 서 있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공안이 아무 설명도 없이 남편을 불러 세웠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저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불안했죠. 당연히 가방에서는 평범한 여행 물품들만 나왔어요. 카메라, 옷까지. 그리고 데이브의 다이어리였죠. 그런데 공안은 다이어리를 보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공항 한쪽에 있는 경찰서 같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상황이 너무 답답했죠. 영어도 통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를 방치한 채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불안했답니다. 데이브는 최대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는데 그때 공안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손바닥을 비비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잡혀와서 돈까지 요구하다니 말이에요. 저는 데이브에게 대사관에 연락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며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이 낯선 나라에서 더 오래 붙잡혀 있는 게 두려웠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건네고 풀려났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데이브의 다이어리에 있던 세계 지도가 문제였어요. 대만이 독립국가처럼 표시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더 황당했던 건 이게 중국 공안들의 흔한 수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관광객들의 짐에서 트집 잡을 만한 걸 찾아내 돈을 뜯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데이브가 한 말이 떠오르는데 여행에서는 때로 원칙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찝찝하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중국에 대한 첫인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된 불쾌한 경험이 입국하자마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앞으로의 여행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경험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데이브도 여전히 삼국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는 정말 배가 고팠어요. 데이브도 같은 상황이었는지 우선 식사부터 하자고 했죠. 공항 앞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에 내렸는데 시간이 꽤 늦어서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였답니다. 결국 근처의 중국 식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도 메뉴판이 전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구글 번역기로 해결하려 했지만 휴대폰을 켜보니 구글이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알고 보니 구글은 물론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제야 중국 앱을 써야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죠. 다른 모든 앱은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종업원도 영어를 전혀 못해서 결국 메뉴를 보고 아무거나 고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뭐든 맛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고 저희 부부는 서로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에 식욕이 싹 사라졌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억지로 먹어야만 했답니다. 정말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겨우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데이브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죠. 공항에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끔찍한 저녁 식사까지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특히 자기가 다이어리를 가져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데이브를 위로했어요. 이건 절대 데이브의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소중한 다이어리를 빼앗겨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이죠. 이런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이상한 규칙 때문이라고 했어요. 서로를 다독이면서 앞으로 남은 여행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청두로 떠나기 위해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빈 택시들이 저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이 없나 싶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답니다. 호텔 직원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겨우 알아들은 내용은 택시를 부르려면 특별한 어플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것도 중국 전화번호와 계정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게 중국어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호텔 직원에게 웃돈을 주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중국에서는 이동하는 것 하나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건 기본이고 모든 게 중국 앱으로만 돌아가니 외국인은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데이브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여행을 참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불편했던 적은 처음이었죠. 보통은 여행에서 생기는 작은 해프닝들을 웃으며 넘기곤 했는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기차역에 도착했고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안내판은 모두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는 우왕좌왕하며 헤매기 시작했답니다.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이게 또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기적처럼 한 사람이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도움을 줬어요. 저희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죠. 그 사람은 친절하게 플랫폼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알고 보니 그분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더라고요. 이 만남은 정말 운이 좋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의 큰 기차역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고 해요. 모든 게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소도 거의 없답니다. 심지어 있다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관광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답니다. 하지만 그 한국분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기차를 탈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도 처음 중국에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그래서 더 외국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절함이 정말 감동이었죠. 앞으로의 여행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됐답니다. 데이브와 저는 기차에 앉아서 그 한국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중국 여행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차 한 번 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다니 말이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데이브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청두만 둘러보고 일정을 앞당겨 한국으로 가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원래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첫날 숙소만 미리 잡아두고 마음에 드는 곳은 더 오래 머물고 별로인 곳은 빨리 떠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답니다. 호주에서 중국까지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남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곳이니 조금 더 견뎌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두에 도착해서 역 근처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다른 황당한 일을 겪게 됐죠. 예약하지 않은 상태라 현장에서 방을 잡으려고 했더니 호텔 직원이 외국인은 투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 물어봤지만 직원은 그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호텔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문 앞에서부터 외국인은 안 된다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비슷했죠. 결국 데이브가 제일 비싸 보이는 특급 호텔로 가보자고 했고 그제서야 겨우 방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외국인은 3성급 이상의 호텔이나 경찰서에서 지정한 특정 호텔에서만 숙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상한 규정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절당했던 거였어요. 짐을 풀고 나서 저희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러 나갔답니다.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근처 일식당을 찾아갔죠. 일식당도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중식보다는 나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현금으로 계산하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식당 주인이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찾느라 휴대폰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고 가져온 카드도 하나도 안 먹히는 상황이었죠. 주인은 완강하게 현금 결제를 거부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죠. 호주에서는 현금을 거부하는 가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카드는 받아주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답니다. 모든 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 차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결국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될 때까지
식당에 붙들려 있어야 했답니다. 주인의 충전기를 빌려 겨우 결제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죠. 데이브에게 보조 배터리는 왜 안 챙겨왔냐며 따지듯 말해버렸어요. 계속되는 불편한 상황에 지쳐있던 데이브도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냐며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말도 없이 각자의 길을 갔죠. 데이브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화가 나서 근처 카페로 향했답니다. 카페에 앉아 생각해보니 이대로 중국 여행을 계속하다간 우리 성격까지 버리게 될 것 같았어요. 청두에 막 도착했지만 솔직히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데이브에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먼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삼국지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식의 여행은 더 이상 힘들다고 말했죠. 제 말을 들은 데이브는 꽤 놀란 듯 했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싸워도 같이 있고 좋아도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따로 가면 더 멀어질 거야 라는 데이브의 말에 마음이 찡했죠. 그러면서 자기도 중국 여행이 너무 힘들다며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답니다. 솔직히 데이브의 소중한 중국 여행을 망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걱정이 됐죠. 혹시 한국도 중국처럼 실망스러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걱정은 사라졌어요. 시끄럽고 거친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귀에 너무 부드럽게 들렸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는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또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하는 걸 보고 감동했죠. 원래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중국에서 워낙 불편했던 터라 이런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짐을 풀고 호텔 직원에게 식당 추천을 부탁하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곳부터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까지 다양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짐을 풀고 나서 데이브가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죠. 구글 지도를 켤 때는 또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는 모든 앱이 잘 작동했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모두 문제없이 됐어요.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구글 지도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죠.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젊은 여성이었는데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까지 칭칭 감고 있으면서도 한 손에는 커다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더라고요. 데이브와 저는 서로를 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저런 차가운 음료를 마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데이브도 그런 모습을 보며 손이 얼어버릴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시청자들은 이게 진짜냐며 다들 놀라워했죠. 거리를 걷다 보니 이런 광경이 더 자주 눈에 띄었어요. 양복 차림의 회사원은 눈을 맞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각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장갑을 끼고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믿기질 않았죠.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한국 사람들은 추위도 모르냐며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꼭 알아내겠다며 방송을 종료했죠. 그리고 저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겐 고문처럼 보였거든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라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차가운 커피를 즐기는지 여쭤봤어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이긴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이한치한을 실천하는 것 같다며 추운 것을 추운 것으로 이기는 셈이라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게다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사랑한다고 덧붙였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데이브가 여름에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지 농담처럼 물었는데 직원은 여름에도 역시 아이스를 선호한다고 답해주었죠. 그 말에 저희 모두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한바탕 웃고 나서 메뉴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선 구글 번역기 덕분에 메뉴판을 읽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호주에서는 본 적 없는 구조라 저희는 잠시 당황했죠. 혹시 손님이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사장님이 음식을 가져오셨을 때는 더 놀랐어요. 하얀 국물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호주에서는 닭고기를 보통 구워 먹거나 튀겨 먹는데 이렇게 통째로 삶아서 먹는 요리는 처음 봤죠. 음식이 테이블에 놓이자 사장님은 가운데 있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켜주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이미 다 된 요리를 왜 또 끓여야 하는지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따뜻하게 먹는 게 제 맛이라며 웃으며 설명해 주셨죠. 음식이 식으면 다시 불을 켜서 데워 먹으라고도 하셨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모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특히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끓어오르는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즐기고 계셨죠.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는 처음이라 신기했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이것만큼 훌륭한 음식은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첫 숟가락을 떠먹기 직전 문득 중국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 떠올라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국물을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죠. 입천장이 살짝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답니다. 데이브도 음식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며 감탄했죠. 특히 닭고기가 정말 부드럽다며 연신 칭찬했답니다.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의 첫 끼니가 이렇게 만족스러워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먹는지 이해가 됐죠. 음식이 식으면 맛이 확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먹어야 국물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닭고기도 더 부드럽게 느껴졌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이태원 거리로 향했어요. 이태원 거리를 걷다가 문득 저도 한국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브는 제가 미쳤다며 말렸지만 이왕 한국에 온 거 현지인처럼 해보고 싶었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사장님은 눈을 크게 뜨시더니 장갑은 있냐고 물어보셨죠. 그러면서 사장님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사랑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는 국민음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겨울에는 핫팩을 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도 있다며 웃으셨죠. 그러면서 제게도 처음이라 핫팩을 하나 드리겠다며 일회용 핫팩을 같이 건네주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른 손으로는 핫팩을 들고 거리를 걷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춥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원한 커피가 더 깔끔하게 느껴졌어요. 데이브는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가 이상해졌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죠. 차가운 음료가 주는 상쾌함이 추위도 잊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는 제 SNS 시청자들에게 오늘 직원들에게 들었던 얼죽아라는 말과 제가 직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어요. 다들 한국의 재밌는 문화를 보고선 경험해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뜨거운 닭 한 마리 칼국수를 먹고 난 다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며 이 조합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이태원을 거닐면서 한국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과는 달리 모든 것이 너무 편했죠. 휴대폰도 잘 되고 결제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친절했답니다. 데이브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해서 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거리가 가득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저희는 농담 삼아
한국이 곧 일본처럼 관광세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데이브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관광세를 더 내더라도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멀게 느껴졌죠. 사실 중국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다툼이 한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하게 관광도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사라졌죠. 데이브는 장난스럽게 제가 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해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이 무색해질 정도였어요. 오히려 한국 여행을 너무 짧게 잡은 것이 아쉬울 정도였죠. 데이브도 다음에는 한국에서만 시간을 보내자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답니다. 결국 저희는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호주로 돌아왔어요. 비록 중국에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 덕분에 이번 여행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됐죠. 지금도 가끔 이태원의 그 거리를 걸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재밌었던 점 많이 적어주세요.